나 사실 DP1 나왔었을 때 이걸 클릭을 하냐 마냐 트라우마 살아날 것 같아서. 몇 달 고민했거든. 내 이 지금 잘 된 거 있잖아. 그게 다 꿈이고 나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 진짜? 제 옆에 계신 분은 거의 없다. 한국 떡지주. 시사하기 통해서 요즘에 네. 방송 미친 듯이 하고 계신 DP 얘기해서 DP. DP. 이거 원래 웹툰 아니야 웹툰? 웹툰이죠. 그쵸? 원래 원작은 웹툰인데 원작 혹시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이거 원작은 훨씬 더 비참해요. 그 얘기는 네. 들어봤어요. 제가 이거 보고 막 찾아봤더니 훨씬 뭐 되게 슬프고 세고 어둡고 비참하고 쳐다보기 힘든 장면들이 많이 있죠. 아 진짜? 저는 이 DP라는 작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는 비참함이라고 생각해요. 비참함. 네. 이 톤을 영화는 이제 모든 영화는 본인의 고유한 톤이 있습니다. 영화의 톤 작업하는 걸 컬러 그레이딩이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톤을 더 씌우는 작업을 해요. 가령 우리가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면 이건 그냥 총천연색이란 말이에요. 개성 있는 색은 아니죠. 그러니까 현실을 잘 담아내는 색이지 그렇지. 개성 있는 색은 아니야. 그러면 요즘에는 거의 녹색으로 한번 덮어 씌우는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가 약간 색감들이 있더라고. 네. 맞죠? 녹색과 노란색 톤을 제일 많이 써요. 왜 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더 사람 눈에, 그러니까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진대요. 좀 더 집중을 이렇게 하게 네. 되고 그런 건가? 네네네. 우리가 컴퓨터 배경화면도 녹색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상도 녹색 좀 더 씌워달라고 해야 돼요. 그거 돈 많이 들어요. 그냥 합시다. 네, 그냥 가는 걸로 가죠. 돈이 없어요. 네, 그리고 싸구려로 작업하면 안 하니만 못하니까. 그래서 DP의 색깔은 짙은 노란색과 짙은 녹색입니다. 보면 굉장히 보다 보면 사실 얼마나 이 얘기 자체가 비참해. 이거는 21세기 추노야.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그렇잖아. 사실 군대 가고 싶어. 야 나는 나라의 민족에 봉사하고 나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이러면서 20대 젊은 나이에 자기 발로 군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끌려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근데 끌려간 청춘들이 못 견디고 튀어나간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또 그 청춘들이 동원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노예요 이거. 구조가 되게 슬프다 그죠? 네.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특별한 구조고 대한민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굉장히 비참한 구도죠. 북한에서도 맛볼 수는 있겠다. 아니요 거기 너무 더 강고해서. 총살이구나. 거기는 한준희 감독이 시즌 2에서 스케일을 키우자 혹은 장르 영화적인 문법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의외로 약간 실패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봐요. 이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변곡점 같은 작품이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가 원작이 좋은 영화는 원작에다 뭘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 영화를 만들 로미오와 줄리엣 몇 번 영화가 됐어요.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들 보면 대부분 셰익스피어가 썼던 대사 그대로 써요. 왜냐면 이거 아무리 우리가 바꿔봐야 원작을 따라갈 자신이 없는 거야. 물론 셰익스피어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그 말투를 현대화 말투로 바꿔봐야 원작의 그럼 원작하고 비교가 될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DP는 좋은 원작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좋은 원작에서 좋은 대사들 있죠. 뭐 마지막 DP 시즌 1의 마지막 대사 물병도 안 바뀌는데 군대가 바뀌겠어요? 찌르는 대사 아닙니까? 왜냐면 나도 기억나거든. 내 수통이 얼마나 더웠는지. 나도 기억납니다. 그걸 닦지도 못하고 흥분하다 보면 그 더러운 수통에다가 물 넣어서 벌컥벌컥 마신다 우리가. 그때 느끼는 비참함이 있거든 솔직히. 근데 그 물 맛이 너무 좋잖아. 그리고 나서 마시다가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굴뚝을 보면 죽고 싶은 거야. 그걸 그렇게 꼭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야 되겠어? 기억나잖아! 저는 이제 좀 찾아봤더니 야, 이 우리나라가 군사 정권 시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군 부조리란 단어가 언제 등장했을 것 같아요? 군사 정권 끝나고 바로 나왔을 것 같아. 맞아요. 그렇지. 1988년일 때 나와. 야,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맞췄지? 근데 사실 그때는 군 부조리란 말보다 그때는 군의 중립화. 왜냐면 이제 노태우가 군 출신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민주화가 되긴 됐지만 아직까지는 군이 무서운 거야. 언제 처음 나오냐? 91년, 2년 사이에 처음 나와. 근데 그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조리는 아니에요. 병역비리. 그러니까 좋은 집안 출신의 자식들이 이제 군대를 이렇게 좀 빼거나 네네. 좋은 보직에 하거나 옛날에 그런 네.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쩌다 사단장 아들이다 뭐 이런. 네, 맞아. 따졌을 때는 1995년에 한겨레 신문에서 처음으로 박경철 씨라는 사람이 염소를 위하여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이제 군대 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네네. 내무 부조리를 소설화한 걸로 나름대로 꽤 대스티피를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고도 네.
한 10년 걸린 거야. 이 얘기를 하기까지가. 이 말을 꺼내는 꺼내기까지가. 그런 거 보면 진짜 군대는 건드리기 힘든 곳이에요.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거 뭐냐 또 찾아봤더니 야 1976년 기사에 군 부조리가 나와. 온갖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것도 또 각하의 훈시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훈시는 기사화가 많이 돼. 그러네. 그때는 신문 운영 방식은 달라나 봐요. 근데 뭐라 나오냐? 야 이거 볼 때래요. 예비군의 훈련과 근무 태도에 부조리가 있다. 예비군을 만들어놨던 이것들이 훈련 열심히 안 한다. 띠가 논다, 쳐논다. 이 부조리를 방지해야 된다. 그럼 빡세게 굴리면 되는 거네. 70년대까지 하더라도 부조리라는 건 군사훈련 열심히 안 받는 게 부조리였고 민주화되고 나서도 부조리라는 건 군의 중립화 뭐 일부 뭐 고위층의 어떤 일탈 이런 거였지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모두가 수십 년간 겪었었던 내무 부조리를 처음으로 라도 얘기한 건 그러니까 95년이면 나 고3 때거든. 그리고 이제 의문사를 다루게 된 거는 1998년 그 유명한 김훈중이 사건이에요. 김훈중이 사건 너무 유명하죠. 보도가 많이 됐지. 이때 국방장관이 천용택 국방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의 실세였었고 그때는 굉장히 어떤 군 개혁의 선봉장처럼 많이 인정을 받았으나 나중에 좀 이렇게 조사해봤었을 때 약간 좀 이렇게 꼬름한 점이 있었다. 있었다라고 했던 건데 그때 당시 기사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99년에 처음으로 언론에서 이제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군대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데 의문사를 볼 적에 첫째 미흡한 초동 수사. 일단 사건이 나오면 덮으려고 한다. 이게 문제다라고 딱 따졌고 그 다음에 유족에 대한 군 당국의 박대. 이게 제일 심한 지점이죠 사실. 굉장히 뭐 상대 안 해주고 기밀이라고 해서 안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99년에 처음으로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속상한 게 이 김훈중이 사건은 실제로 98년에만 3차례 수사를 했고 하도 이슈가 되니까 이분이 또 아버지도 장군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이 자기 아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완전 왕따 당하시고 사실은 명문 엘리트 장군의 아들 장교가 죽었는데도 또 굉장히 정황상은 미심쩍은 게 많잖아요. 근데도 자살로 이렇게 덮여진 거죠. 그래서 2006년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소송을 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판결이 납니다. 뭐라 나오냐면 초동 수사가 잘못돼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 이게 초동 수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 결론은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군대가 했었던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처음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2009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2009년에 이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3년간 노력을 했지만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2012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봤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자살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고 다만 전후 관계를 규명해내긴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순직으로 좀 인정을 해달라라고 권고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2017년에 순직으로 인정이 돼요. 인정을 받았죠. 20년 만에. 20년 동안 그 아버지는 얼마나 긴 싸움을 혼자 해왔을 거야. 근데 이게 정말 암울한 게 아버지가 장군인데도 이러잖아. 이 모양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나 군대 갔을 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물론 군인 직업군이긴 하지만 군대에서 네가 무슨 일 당해도 내가 뭘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네 몸 지키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셨고 너는 2년 있다 나올 거니까 어디 뭐 용감하게 나서지 마라. 그건 나도 군대 가서 뼈저리 느껴요. 제가 원래 용감하게 나서는 아이였거든요. 군대 가서 깨달았습니다. 1등도 꼴등도 최악이다. 그렇죠. 무조건 안전하게 중간에 서야 된다. 하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게 뜻대로 되면은 무엇보다 제가 키가 커가지고요. 자꾸 앞에 세우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진국 군대에서 말이죠. 이 군납비리 사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사실 제가 있던 부대도 뭐 지금 와서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저기 쪽에 있는 부대였었는데 거기 군납비리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럼 군무원 뭐 이런 거? 거기 군무원들 들어오면 뭐 와갖고 우리 저 대대장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같이 술 처먹고 뭐 하러 나가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런 일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진짜로 막상 뭐 이제 군인들이 총 들고 나갈 일이 생기면 프레깅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관을 살해하는 일. 뭔 개소리야! 정말 위험한 얘기. 제일 먼저 상관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프레깅 사건을 다룬 영화들이 또 우리나라 영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죠. 고수 씨 나왔던 영화. 그리고 고수하고 한 명 더 유명한 사람 나왔었는데 신하균. 맞아. 신하균 씨, 고수 씨 나오는 거기 김옥빈 씨도 나옵니다.
이재훈 씨도 아마 그 영화로 아마 상업 영화 데뷔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도 사실은 프레깅 사건을 조사하러 간 거였거든요. 사령관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가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전 때 이 작전 중위가 너무 멍청한 소리만 해대니까 정말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 그냥 죽여버린 거죠. 네, 그리고 살 길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은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전쟁 영화가 명작이 좀 찾기가 어려워요. 없어. 태극기 휘날리며. 그건 명작이 아니야.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복사판이지. 그거는 명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다른 데서도 맨날 하는 얘기야. 장난 아니다 진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그대로 따라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 심판을 얹으면 태극기 휘날리며가 완성됩니다. 제목도 어쩌면 그렇게 촌스럽습니까? 태극기를 휘날리며 뭐 어떻게 휘날리면 어디를 갈까? 어디 가는데? 거의 없다. 새마을 운동이냐고. 거의 없다 개인 의견인가? 네. 우리나라 전쟁 영화 중에 눈에 띄는 영화는 고지전이 있었고요. 그렇게 보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는 사실 전쟁 영화라기보단 전쟁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영화죠. 그렇죠. 네. 사실은 뭐 남북관계 이런 얘기보다도 그냥 동화적 성격이 강한. 네.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뭐 일본 애니메이션 미야자키 하오 느낌이 어마어마하게 풍겨 나오는 판타지 영화죠. 그거 저기 하사이시 조가 네네네. 영화 만들었죠. 저는 뭐 그 정도면 그냥 대놓고 나는 미야자키 하오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란 거야. 아 이거 공중 걸음인가 뭐 그거 아니에요? 공중 산책인가? 그게 느낌 비슷했잖아. 네네네. 미야자키 하오 영화도 참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런 거는. 그거가 뭐야? 우리 끝내지 마.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왜 게스트가 말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죠? 이거 이제 게스트 빨아먹는 방송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아 내가 지금 완전히 지금 휘둘렸잖아 여기에 지금. 우리 거의 네. 없다 이런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시사평론가 거의 없다라고 만났다가 네. 영화평론가로서 이렇게 정말 시사평론하듯이 영화평론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때 이 두 개 영화 했으니까 다음 편에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영화가 좀 대작들이 많아요. 대작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다루는 것도 꽤 일이 될 거고요. 저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얘기는 구다리를 잡아서 거기에 연관된 영화들을 쭉 훑어보는 게 더 재밌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네. 그거는 다음번에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 오라고 하니까 계속 나오려고 싶어서 저한테 이렇게 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거예요? 일단은 나도 모르게? 뭐 처음 통할 때도 그랬잖아. 아 그랬어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네. 또 주목작들 있잖아요. 아 많이 있죠. 그거지 뭐 콘크리트 콘크리트 유토피아. 유토피아. 그리고 저기 저기 작전인데 비공식 작전. 비공식 작전 아, 두 이거 얘기를 영화.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으로 가는 거의 없는 방송. 네.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안녕. 안녕. 끝까지 간다 만든. 끝까지 간다 너무 재밌었는데. 터널이라는 영화. 네. 공통점 뭐예요? 끝까지 가죠. 끝까지 못 가잖아. 그 영화는. 끝까지 가 살아남았잖아. 아,